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누구나 세금은 더 내기는 싫어합니다. 올리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소득세도 그렇고요. 법인세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장대로 간접세를 올려야 할까요? 우리 정부의 뜻은 확고하긴 합니다. 증세는 없다는 것이죠. 증세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정부는요, 재정도 안 좋은데 세금을 피하는 검은 돈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던 많은 비밀 계좌들도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영국의 대표은행인 HSBC 스위스 지부, 이런 추세에 저항을 했더군요.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 관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전 세계 권력자 또 부자들의 돈은 이렇게 세금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월세 낸 걸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은요, 방 빼라라고 하거나 월세를 올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월세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걸 꺼리는 건데 세입자들은 약자라 저항하기도 힘듭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저항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업체 수는 소폭 늘었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업도 못하고 알바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런 다단계 판매에 많이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단계 판매에서 또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공정위가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단계로 피해를 보신 분 연결해서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공정위 연결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큰 뉴스인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료 분쟁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특허료를 지급을 해왔는데 이게 소송까지 갔다가 갑자기 분쟁이 종료된 이유, 아마도 이면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 3부에서요. 삼성과 MS의 특허 분쟁 합의를 둘러싼 이야기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2월 들어와서 올해 와서 최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증시, 1970까지 찍었던 증시가 네. 또다시 이제는 1940선 밑으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한 증시는 오늘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1940이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대비 11.14포인트, 0.57% 하락하면서 1935.8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특별히 의약품과 증권, 은수, 창고가 많이 내렸고 전기가스와 의료, 정밀, 철강금속 등은 강세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여주었던 코스닥 시장도 하락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보다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어제 10포인트라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코스닥 증시는 오늘은 0.8포인트, 0.13% 소폭 하락하면서 592.95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부터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그리스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계속 들어보면 네. 정말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대부분 한 1% 정도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은 뭐 잘 건너왔습니다만 역시 한국에서는 이러한 악재들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뉴욕 증시도 좀 내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0.5% 정도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왔는데 한국에서 사실은 아침장은 그 영향을 극복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 매도가 약 한 1,200억 정도 순매도로 쏟아지면서 이 부분들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강도를 유지했던 코스닥 증시는 업종별로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거래소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금들이 계속해서 틈새 시장을 찾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전체 경기에 대해서는 베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별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도들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강세, 상대적 강세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며칠간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3거래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주와 대만, 일본 등, 그리고 한국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리스 악재라든지 이런 거는 하루 이틀 된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우리 증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갈까요? 네,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국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중산층이,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중산층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투자 층도 상당히 얇아져서 뭐라 그럴까요? 기름을 쫙 뺀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상당 부분 부응하고 있는 정도의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거기에 동력이 되는 게 바로 유가 하락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4, 4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고, 이 흐름들은 현재 유가가 떨어진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네. 1분기, 2분기 실적이 예전에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최소한 네. 옆으로 기는 플랫한 모습이나 소폭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한번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시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수가 많이 펑크가 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충 작년 세수가 얼마 부족했다라는 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네. 오늘 그 확정 금액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국세 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10조 9천억 원, 그러니까 11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조 9천억 원의 결손이 났고, 이와 같은 결손 규모는 지금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1998년, 그때가 8조 6천억 원의 결손이 생겼는데, 그때 이후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결손이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전년도보다 세금 자체는 조금 더 거쳤습니다. 전년보다 3조 6천억 원이 더 거쳐서 총 205조 5천억 원이 거쳤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쓰기로 한 돈에 비해서는 당초 목표액보다 10조 9천억 원이 덜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그래서 법인세가 잘 안 거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 내수부진, 또 환율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안 거친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교육 규모가 줄다 보니까 부진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FTA 체결로 인해서 무관세 수출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해서 관세도 역시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또 저금리, 또 주식거래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이자 소득세라든가 증권거래세도 예산에 못 미치게 거쳤다고 합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법인세가 3조 3천억 원이 덜 거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관세가 목표액보다 1조 9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조 4천억 원, 소득세는 1조 1천억 원, 또 증권거래세 같은 기타 세금이 2조 3천억 원씩 결손이 생겼는데, 물론 전년도에 비하면은 소득세는 5조 5천억 원이 더 거쳤고요. 그 중에서 근로소득세는 3조 4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사실은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그렇죠. 네, 탈세가 없는 예.
그냥 버는 즉시 도망갈 수가 없는 유리지갑이다 보니까 네. 이런 점에서도 이 또 상대적인 근로소득자들의 이 월급쟁이들의 박탈감, 왜 나만 세금을 꼬박꼬박 이렇게 잘 내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결손이 나는 거를요. 네. 그냥 둬서는 안 될 텐데 증세는 계속 없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메우려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 만사가 다 오케이겠죠. 경기가 정말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냥 둬도 법인세 잘 거치고 소득세 잘 거치고 하는 뭐 그런 게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봤자 3% 4% 아니겠습니까? 4%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3.5 정도.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세수 결손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세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하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접근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3년째 그랬다면은 뭐 올해까지 되면은 4년째가 되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뭐 올해 물론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컨대 올해도 적어도 3조 원 정도의 결손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이미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관련해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을 좀 쇄신하겠다, 운영 방향을 좀 바꾸겠다 이런 게 발표가 됐나 보네요. 네, 오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올해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지금 보면은 금융사에 이제 그 종합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2년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다 들여다봅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은 뭐 특별검사도 있고 뭐, 부정기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다 훑어보게 돼 있는데 일종의 종합검진 같은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행적으로 그냥 관성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들여다보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그냥 너무 일상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이 검사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 금융감독원 서슬퍼런 금융감독원이 나와서 들여다보니까 그 자체가 부담이고 하나의 규제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쪽에 집중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사고가 좀 빈번한다거나 경영 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서 종합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현장 검사보다는 일단은 요즘은 뭐 웬만한 서류라든가 재무제표 같은 건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꼭 현장에 나가서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이것저것 취조하는 식으로 이렇게까지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감독의 어떤 그물망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 실태 평가라든가 상시 검사는 항시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아무튼 좀 이 검사 감독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종합검사는 그래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매년 올해는 한 21번 정도만 하고요. 내년에는 한 10번 정도만 하고 해서 2017년 이후에는 이런 그 일상화된 관성이 된 종합검사는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이고 또 지금 사실 보면은 이 금융감독원이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에까지 간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이 배당을 얼마 하겠다. 사실은 배당이라는 거는 주식회사가 주주들에 대한 사실은 기본 예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고요. 근데 배당을 뭐 얼마를 해라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이상은 하지 마라. 또 배당을 과도한 배당을 하지 마라. 사실 이런 걸 굉장히 지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기관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몇 조 원 이익을 남겨도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 형태로 환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항상 고배당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돈 벌었다고 그거 다 나눠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항상 쌓아두고 있어라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네. 이런 배당액 문제라든가 또 이자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라든가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상품 출시할 때 이게 뭐다 이런 시시콜콜한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기준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뭐 매년 나온 얘기여서 얼마나 과연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면은 이 주택과 관련한 금융 상품이나 보증 이런 것들 해주는 데잖아요. 주택연금이 제일 대표적인 상품이죠. 네, 여기에 하느니 추가로 출자를 하느냐 이미 이제 출자를 한 게 있으니까요. 네. 출자를 더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한은의 부실화가 또 걱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할 때부터 한국은행이 출자를 예. 했었고 이제 올해 근데 이 20조 원 규모의 지금 고정금리 대출, 그러니까 기왕에 있었던 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돈이 필요하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그 증자를 하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이 증자를 받겠다는 자본금 지원을 받겠다는 건데 네. 이 한국은행의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을 찍는 국가의 발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발권력이라는 게 이게 뭐 화수분처럼 무작정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물론 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대출이다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발권력이 동원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네. 이게 타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밖에 제기가 되고 없겠네요.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 판매업체의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업체 수는 소폭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항상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고 이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공정위 연결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햄버거를 먹게 하라. 대리나 경제 현장, 맥도날드 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의 곳.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손님 없다고 임금 안 주겠다고 집가라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근무표도 조작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 잘라버리는 이게 한국의 최고 수준인가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알바노조는 계속 문제 제기할 겁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알바노조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교현이라고 합니다. 그 매장 점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요. 맥도날드에서 저희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맥도날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런 꺾기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팽배해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맥도날드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주부, 시니어까지 다양한 계층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하는 건 사실상 노동 착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바들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시위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 대우 실태가 좀 어때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요, 맥도날드 전현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1,625명이 설문에 응답했고요. 이들 중에 65%가 꺾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꺾기라 함은 맥도날드가 시급을 깎기 위해서, 알바들의 시급을 떼먹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알바 노동자들이 이렇게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뻔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점거 시위 어디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맥도날드 신촌점에서 시도를 했고요. 연세점에서도 똑같은 시위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미 경찰들이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거 시도를 하지 않았고요. 알바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뭐예요? 총 3가지고요. 하나는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2번째는 불법적인 관행을 즉시 인정하고 중단하라. 3번째는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을 인상하라. 이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직접 얘기를 해보셨어요? 100여일이 넘게 계속 대화를 요구했으나 맥도날드에서는 단 한 장의 공문을 보내왔을 뿐이고 그 공문에서도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다 니들 잘못이다. 이런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맥도날드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2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시흥 105신도시의 3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05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피해자 양산해내는 다단계 업체, 피할 방법은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안과 취업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한탕심리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악용한 각종 다단계 판매 수법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4개 다단계 업체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단계 피해를 경험하신 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요. 이어서 공정위와 연결해서 앞으로 이 다단계 피해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를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단계 피해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본인의 요청이 있어서 가명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어떻게 다단계 업체에 가입을 하게 되셨나요? 벌써 3년 됐네요. 네, 이제 군대 전역하고. 네. 근데 이제 알던 형이 이제 전화를 오랜만에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이제 뭐 힘든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때. 네. 네, 그러다가 한번 이제 아르바이트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한 2주 정도 촬영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갈 생각 있냐고. 네. 그래서 이제 응하고 갔더니 이제 그때 거마 대학생이 유명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여 마천역에 가서 이제 다단계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트럭 아르바이트라고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는 그런 그렇죠. 것이었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9개월 정도? 네. 그러면은 9개월 하고 나오실 때는 상황이 어땠나요? 나올 때는 일단은 제가 이제 파트너가 한 명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돈을 얼마나 썼냐면은 한 1,200 정도 이제 빚을 지고 나왔어요. 개인 돈으로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900은 제가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예. 네, 뭐 학생은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한 20% 넘게 이자를 내요. 고금리네요. 네. 예. 그래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720만 원어치 제품을 바로 샀어요. 들어갈 때. 네. 그리고 이제 제 파트너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제 학교 동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빚이 많아서 나와서는 이제 바로 노가다 판으로 나갔죠. 집에는 비밀로 하고 집에는 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네, 당장에 뭐 이자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일단은 노가다판에 가서 일용직을 했죠. 이제 가서. 아니 근데 김철수 씨도 사실 다단계의 피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렇게 900만 원씩 이금융권에서 빚을 내서 물건을 샀을 때는 이거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또 심리가 있어서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일단 노리는 친구들 일단 군대 전역한 친구들을 많이 노려요. 왜요? 왜냐면 이제 전역하면 이제 뭐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뭔가 돈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6개월 이론이란 걸 이용을 해요. 6개월 이론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6개월 이론이랑 강의를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명씩 데려오면 한 달에 한 명씩 데려와서 자기 밑에 달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뭐 다음 달에는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6개월이 되면 이제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스타 마케팅을 하거든요. 스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주 잘 파는 분들이 나와서 그렇죠. 예. 잘 판다기보단 잘 끌어들이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많이 만들고 한 달에 실제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사실 1%도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네. 아니 근데 그게 혹하든가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한 달에 한 명 정도 뭐 데려오는 거야. 뭐 어려운 일 같지도 않았고. 네. 일단은 6개월만 좀 고생하면 또 이제 집이 좀 이제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큰 돈을 한번 벌고 나면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어떠신가요? 그 900만 원 빚 내고 700만 원 넘는 물건을 일단 사셨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어떻든가요? 일단은 제가 최종적으로 번 돈은 80만 원이고요. 9개월 동안? 네, 왜냐하면 제 밑에 한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빚이었죠. 사실은 아이고. 뭐 생활비나 거기서 합숙을 또 하는데 합숙비로 따로 또 내야 돼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계속 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뭐 다 하고 나면은 뭐 남는 게 없죠, 사실. 아니 꼭 합숙해야 돼요? 그땐 그랬어요. 요새는 많이 없어졌다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합숙이 거의 뭐 필수였죠. 그렇군요. 그만두시는 거는 쉬웠나요? 그만두는 거 사실 어려웠죠. 뭐 미련이 남기도 했고. 예, 미련 말고요. 뭔가 제도적으로나 돈 가지고 좀 잡는 것 이런 건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사실 그 사람이 영업을 잘하면 잡을 필요가 있는데 뭐 사람을 잘 못 데려오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3개월이 이제 그 교환 환불이 가능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사람한테 뽑아먹을 돈은 다 뽑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막 감금하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이제 뭐 그때부터는 자유의지긴 한데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많이 허무한 면이 있었죠. 빚은 다 갚으셨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강의 나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은 다 정리가 됐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뭐 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은 많죠. 다단계 7계명이라고 만드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군대 이제 전역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거를 꼭 쓰는데. 일단은 이 다단계라는 게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밑에 고객을 늘릴 만큼 이제 소비를 한 만큼 자기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지출은 상당히 많아요. 뭐 통신비도 많고요. 뭐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회사에서 이제 주는 돈은 진짜 딱 이제 한 것만큼 주니까 그 경제적이 않다는 거랑 객관적인 판단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회사에 앉으면 한 6명이 계속 상위 직급자들이 계속 와서 인터뷰를 해요. 이제 뭐
계속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좋다, 뭐 이건 네가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회사 말만 듣지 말고 어떻게든 외부랑 통신을 해서 네. 이제 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랑 꼭 대화를 해보기를 알겠습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그래도 네. 빠져나오셨고 빚도 또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네네. 같고요. 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군대 전역하시는 그 후배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단계 피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피해를 통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으신 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와 인터뷰 나눠봤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의 정창욱 과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에 공정위에서 4분기에 그 다단계 판매업 현황을 조사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 공제 계약을 해지한 곳이 한 4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이유로 어떤 곳들이 해지가 된 건가요? 그 2014년 4분기에 공제 계약이 해지 또는 중지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네. EDC 드림 주식회사 C-of-E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M+ 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 글로벌 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입니다. 네. 그 다단계 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공제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공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들 업체는 고의적으로 청약철에 환급을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한 재화를 취급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네. 그 공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해지 또는 중지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4개 업체들과 관련해서 좀 피해를 보신 분들도 꽤 있나요? 지금 당장에는 이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제 계약이 해지 또는 중지되었다는 것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들 업체하고 거래하는 것 자체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업체들하고 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문을 닫거나 이렇게 폐업 신고를 한 그런 업체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2014년도 4분기에는 4개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을 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지된 업체들은 아직 등록상으로는 완전히 폐업은 되진 않았는데 그런 계약이 중지된 상태인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는 곳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피해가 좀 양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이제 변경되는 업체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이런 뭐 상호라든지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어떤 다단계 판매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다단계 판매 업체는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2014년 말 기준으로 123개 다단계 판매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폐업을 했다거나 혹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됐던 비중이랄까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를 이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진 않은데요. 네. 일단 2014년 1년 동안에 한국소비자원에 다단계 판매로 피해 상담을 한 내역을 보면 네. 대략 한 15개 업체에 대한 어떤 상담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담이 있다고 해서 바로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담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0% 미만 업체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123개 업체의 명단은 그러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저희들이 매년 7, 8월경에
그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주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이제 뭐 후원 수당을 어떻게 받고 주요 판매한 어떤 품목들이 뭐고 네. 그다음에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이런 어떤 주요 정보들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나 또 뭐 가족, 아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요,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나요? 일단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 설치된 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피해 금액과 관련된 어떤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곳의 지방사무소가 있는데 네. 그 소재지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법위반 여부를 가려서 네.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의 정창욱 과장이었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이 IT 기술인데요. IT 경제 뉴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 장쯔이가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드론을 통해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와서 되게 많이 유명해졌죠. 보셨어요, 화면요? 예, 봤습니다. 네. 예,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프로포즈의 그 도구로 그 드론이 쓰였는데요. 이 드론이 또 같이 그 인기 검색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네. 아니 그럼 드론에다가 뭐 예. 반지 실어가지고 이렇게 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드론을 이용을 하나 싶긴 한데 그만큼 네네. 좀 우리 생활에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드론 무인 비행기라고도 하는데요. 네. 사람 없이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든 작은 로봇을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드론이 좀 많이 대중화되고, 그러니까 일반에 많이 알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한 예로 느껴지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 드론이 일반에도 요새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많이 팔려나갔다고 하는데요. 그 유통업체 이베이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작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총 12만 7천 대가 그 네. 일반 상품용으로 판매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드론은 제가 네네. 그런 거는 해봤죠. 이제 무선 조종하는 그렇죠. 얘는 RC카, RCL기 이렇게 많이 네네. 불렀었죠. 그런 거는 아닐 테고요. 조금 더 예. 고급화된 정말 드론이겠죠? 예, 뭐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뭐 좀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좀 더 자동화해서 할 수 네. 있는 요새는 그 배달이라고 해야 되죠. 무인 배송 시스템에 많이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네. 그렇게 사람이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조금 더 자동화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방금 배송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아마존에서 가까운 거리는 이 드론을 가지고 굉장히 빨리 배달을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맞아요. 했었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다 드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업체들이, 그것들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드론을 상업화하는데 가장 열심히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프라임에어라고 하죠. 그 시범 도입해서 미국, 호주, 인도 같은 나라에서 좀 시범 운영을 마쳤고요. 네. 올해 좀 제대로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와중이고요. 구글도 작년 8월이죠. 호주에서 드론 시험 비행을 성공해서 그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드론 배송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교통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흐름을 국가가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드론은 통제 불가능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드론이 항공법에 그 적용을 받고 있고 별도로 뭐 정의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또 몇 번 사고도 있었지요. 뭐 네.
뭐 무인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뭐 사람이 좀 다친다거나 뭐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법제로 좀 정비를 하거나 예, 할 수 있는 것을 좀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뭐 그쵸? 이베이에서도 일반인에게 이렇게 많이 팔리는 정도라면은 제도 정비가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뭐 소형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좀 뭐 잘못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다칠 수 있는 위험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보안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네. 예. 드론에다가 뭐 정말 그 매핑 기능. 뭐 지도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사진기 같은 것도 장착을 해놓고 이러면은 다 들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드론을 이용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또 드론에다가 나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서 움직임을 다르게 제어를 한다던가 뭐 중간에 뭐 납치를 한다거나 하이패킹 한다거나 뭐 그런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미국발 뉴스기는 하거든요. 네, 가장 열심히 나라는 그냥 미국이라고 보면 되나요? 시장 점유로만 따지면 미국이 제일 크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드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농약 살포하는데 드론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도 알리바바에서 실제 배송에 쓰겠다고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자 뉴스였던가요?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에서 알리바바가 생강차 같은 거를 뭐 1시간 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해보기도 했었고요. 생강차요? 네, 참 중국스러운데요. 네, 아니, 저는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볼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보면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거기도 농업을 돕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태양열로 하고 있다. 태양전지를 거기서 빼는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 대농장 같은 그렇게 땅이 넓은 나라에선 드론이 좀 그렇게 쓰기가 좀 편한데 배송 같은 문제도 한국은 좀 밀집해 있는 아파트 주거 지역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주택이라던가 넓은 곳에서 뭐 사는 그런 나라들 대비해서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도 워낙 좁고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왜 저는 로봇 청소기가 생각이 나죠. 예, 근데 드론이 처음 사용됐을 때는 거의 군사용이었고 드론의 이미지라는 건 저한테는 어떤 무기의 이미지였거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군사 목적으로 많이 연구가 됐고요. 실전에 배치됐던 것도 82년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때 배치가 됐었거든요. 예, 원래 모두 IT 기술들이 그런 전쟁이나 군사 목적으로 많이 개발이 된 것처럼 드론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마 일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저거 예능 프로그램에 헬리캠 많이 나오잖아요. 헬리캠 드론이요. 그런 게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여러 가지 군대에서 다 드론이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드론의 현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좀 이제 뭐 드론을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는 삼성전자 이런 곳에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내부에서 혁신팀을 두고 있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서는 드론 상용화를 계획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뭐 택배물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마존 구글이 시도하는 것과 유사한 것처럼 국내적으로 배송 물류 이쪽에서 드론에 가장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드론은 이제 상용화에 막 진입하려는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드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시카 뭐 그런 헬기처럼 좀 귀엽고 작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IT 기술들이 모두 들어간 집적된 그런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거기에 뭐 맞춰서 기술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한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저도요.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5, 4, 3, 2, 1. Happy New Hybrid.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전 세계 IT 업계에서 보면은요, 특허료라는 것이 상당한 안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많이 붙고 그런데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료 분쟁을 붙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좀 종료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2011년 9월부터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일부에 대한 특허료를 지급을 해오다가 MS가 노키아를 인수한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하면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특허료 분쟁이 종료가 됐는데 이 이면에서 좀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3부에서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분쟁 합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